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러다가 4천, 5천 갈 것 같아서 너무 걱정들이 많으신데 시장을 못 쫓아가는 내 포트폴리오라면 그 포트폴리오는 잘못된 겁니다. 개미들이 안 사줬으면 제가 봤을 때 7만 원 갔었을 거예요. 네. 근데 끝없는 사랑만 갖고서는 주가라는 게 가기 힘들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주식만 잘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2021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특히 하반기에는 먼저 선도적으로 좀 오를 기업을 찾아내는 눈 같은 거 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걸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자, 윤지호 센터장님. 자, 이미 다 올라버린 거 지금 뒤늦게 사자니 이것도 머리 아프고요. 혹시 이제 오를 것들, 뭐 그런 새로운 기업들을 좀 발굴하거나 이런 눈을 갖기 위해서 섹터나 아니면 종목이나 이런 것들 찾아내려면 어디서부터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수께끼라고 보고 제가 그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한 실마리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첫째는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리 좋진 않다. 네. 그리고 미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부채를 좀 조절해야 금리도 안 튀고 좀 미국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세계 제조업 내에서 비중 변화를 보면 2009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합니다. 네. 그때 공교롭게 리쇼어링이 시작돼요. 리쇼어링. 그러니까 바이든이어서 공장을 막 불러들인 게 아니라 갈수록 중국에 밀리니까 공장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도 가고 배터리도 가고 반도체도 가고 막 다 가고 있어요. 네.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산해야지만 팔게 해준다면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미국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제조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미중 갈등이 옛날처럼 분업화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적 관계가 아니라면 이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좀 흥미로운 거는 화웨이 제재가 시작됐던 시점이 2015년 초인가 그럴 텐데 특허 등록 건수를 보면 14년 말인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뭐 첩자들이라부터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과거 그때 데이터를 보면 유학생들이 각 미국의 대학의 연구실 랩에 들어가서 많이 연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놀랍게도 중국은 벌써 화성에 뭘 보냈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국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거를 모든 것들이 쫓아오니까 미국은 확실하게 견제를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왜 이렇게 장관이 다 아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그거에 부합되는 산업이 우리가 좋겠죠. 네. 크게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떠오실 거예요. 반도체도 공장 짓는다고 했고 자동차도 짓는다고 했는데 자동차는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출 기업 중에서는. 그리고 물론 그에 관련된 배터리 체인들도 봐야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최종적으로 파는 것들. 그리고 특히 자동차가 좀 나아야 보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답답해가지고 좀 밸류에이션이 싸야지 접근해요. 그냥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매트릭스로 보면 한국이 현재 글로벌 PBR을 보면 1.64배 정도, ROE가 10.9% 정도인데 한국의 0.76배, 7, 8배밖에 안 돼요. 아직 현대기아차. 싸다는 거죠. 네. 물론 ROE가 9%대니까 좀 낮지만 ROE가 낮은 폭에 비해서 PBR이 더 낮기 때문에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요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고요. 여튼 간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난 뒤에 어떤 이슈 때문에 해결되고 나면 신차 가격이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그때 아마 주가는 좀 반응할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가면 주가는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으니 대형 수출주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도체도 다들 좋아하시지만 반도체에 대한 사랑을 좀 나눠서 이쪽 가는 게 좀 더 확률이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수출 증가는 계속 꺾여 내려와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면 저보다는 경제 담당자들도 이 수출 증가율 떨어지는 부분을 뭔가를 메워야겠죠. GDP라는 게 C 플러스 I 플러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자님 많이 아시지만 그러면 최근에 보면
결국 소득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재개되면. 보통 실질 GNI 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소비에 관한 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보면 백화점 주식이 다시 막 무너지고 하지만 뭐 아까 우리 서두에 노트북을 이제 많이 샀다면 그리고 집에서 맨날 넷플릭스 봐야 되니까 TV도 좀 바꾸고 다 했잖아요. 네, 다 했죠. 지금 요즘 많은 가시면 저도 안 하던 옷들을 좀 샀어요. 네. 일단 살이 더 쪄가지고 네. 옷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가서 한번 플렉스로 막 이 색깔을 쫙 한번 또 사봤는데 네. 옷들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골프웨어들도 잘 팔리는 것 같고 의류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의류만 말씀드린 거지만 네. 관련된 여러 가지 리오픈 관련된 업종들이 뭐 학교도 재개되면 학교 급식 업체도 좋아질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업체들은 결국 소득과 맞물려서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문제는 올라왔다가 좋아질 거야 하고서 샀는데 생각보다 숫자들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만큼 오픈되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수영복 업체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막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적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은 안 좋아요. 예를 대표적인 게 극단에 있는 게 바로 여행주인데 네. 여행주들 지금은 이러겠지만 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저도 한번 해외 한번 나갔다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폭발적 수요가 나겠죠. 주식은 현재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또 타이밍을 굳이 찾는다면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게 나오면서 주가가 싸져 있을 때 미래는 좋아요. 그럴 때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건 실적 시즌에 좋은 것만 살 게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이 쇼크 나올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소득 측면에서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측면에서 보면 그쪽에 매력이 있다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수출 증가율이 좀 이렇게 성장세가 멈췄을 때 어디로 할까요? 아마도 투자를 많이 들리겠죠. 네. IT 쪽 투자도 보겠지만 그냥 전 세계적으로 토목공사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전 인프라.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ESG 쪽으로 생각들도 많이 하시지만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 다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건물도 부셨다 짓는 거라 뭐 리모델링이랑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서점 갔더니 막 재개발 얘기도 하고 뭐 부동산이 올라간다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뭔가 투자와 그런 거에 관련된 섹터들이 활발해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금리가 강하게 움직이면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렇군요. 국내 금리가. 네. 그래서 정부와의 대결 구도 같아요. 정부는 이런 게 보이니까 막 진정시키려고 막 금리를 막 너 나 진짜 올릴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마.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지켜봅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게 욕망이나 돈의 흐름에 쫓아간다. 분명히 투자 관련된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네. 또 다른 형태가 나올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 투자는 다른 말로 하면 또 M&A도 되거든요. 외국 기업을 뭔가 사는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어떤 산업이 요만한 파이가 있었는데 파이가 너무 적으니까 나머지 도태된 거예요. 네. 어떤 남아있는 어떤 기업이 나머지를 인수하면서 독과점화되는 느낌의 산업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런 산업들도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그런 종목을 직접 얻금들면 그건 또 수총이 크지 않아서 조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많이. 요새. 누가 누구를 인수합병했다. 그렇죠. 기사를 그러니까 검색해보면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전자가 PBR로 보면 저번에 10만 거의 9만 7천 원 할 때가 PBR로 거의 2배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2002년과 2018년 때 PBR 수준인데 그 직전 두 번은 ROE가 다 20%가 넘었었어요. ROE가 13%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가 참 아쉬운 게 네. 1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 못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나서요.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해버리면 ROE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건 잘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되게 싫어합니다. 네. 애플이 올라온 거는 다 ROE. 다 주식을 소각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비싼 기업들을 성장 기업 막 임수합병을 했으면 되는데 난 제가 이 말 고민을 많이 했죠. 왜 삼성전자는 저걸 안 할까? 네. 그랬더니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바보야? 지금 다 비싸져 있는데 그걸 왜 사냐는 거죠.
예. 그것도 또 있네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밥 먹다가 막 분노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무식한 소리 한다고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너무 지금 성장들이 비싸져 있으니까 M&A 하기도 이게 사실 너무 놓지 않은 거예요. 여기 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현대차 같은 데는 좀 일찍 샀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M&A들을 보스턴 다이너모. 그렇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쌀 때 산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싸다기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런 액션들을 한 기업들은 가치를 좀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보다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로 드린 말씀은 결국 수출증, 아까 수출에서는 자동차 좀 낮고 수출이 좀 꺾여도 소득 소비가 느는 그게 있고 투자 쪽 이걸로 보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섹터나 이게 전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 가격 전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잘 보시면 가격 전가를 하는 기업이 있고 못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옷을 팔아도 뭐 TV 제품도 그렇고 조금씩 더 비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미세한 차이가 상당히 주가의 밸류를 차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 보는데 미세한 차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저는. 그래서 심지어 좀 중소형주 단에서도 뭐 같은 걸 하더라도 좀 더 가격을 좀 반영할 수.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했던 뉴스가 뭐겠죠. 그 가격 전가를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한전 같은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거죠. 못하는 것들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냐를 찾아보면 힘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나온다.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기업들. 뭐 극단적으로 말씀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백화점들 가보시면 명품 매장들은 백화점이 별 도움도 안 되는데도 협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브랜드의 힘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의류 같은 데서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의류 같은 데 잘 보시면 똑같은 티셔츠 하는데 왜 마진이 저렇게 높지? 언제 얼마나 옷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브랜드 하나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지져보고 하시다 보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은 이걸 작년 시장을 자꾸 연상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사놓고 기다리면 오른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팔아 주식이 들어올 거야.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은 이미 아닌 지 꽤 오래됐고요. 지수가 3,300이 가건 3,400이 가건 그 동일 기간 동안에 시장을 못 쫓아가는 내 포트폴리오라면 그 포트폴리오는 잘못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소위 변동성 장이나 이런 소위 쉽게 말해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 장 이런 장에서는 그 주식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도 와서 전문가란 뭐 저 증권사 놈들 맨날 그러시지만 그냥 제가 여기서 편안하게 저희 이모나 저희 뭐 친척분이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씀이 요즘 전화 오죠. 왜 작년에는 근데 내가 괜찮았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 쉬세요. 그리고 아니면 정말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러다가 4천, 5천 갈 것 같아서 너무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 걱정은 좀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4천, 5천이 가도 이렇게 실적 정세가 된다는 거는 정말 이유 있는 기업들을 안 갖고 계시면 완전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셔서 좀 그래서 뭐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중간 정도 가는 전략은 그래도 제가 검증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차나 이런 유의 종목들 그리고 아까 리오픈 되는 것들 그런 것 중에서 좀 실적 같은 게 안 좋은 날 때 접근하면 싸게 사놓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가 가능한 중소형주들 그런 걸 해놓으시 포트폴리오 짜놓으시면 시장이 올라도 내리던 내 거는 그래도 빠질 땐 덜 빠지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고 이러면 시장을 좀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요즘에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어서니까 지수만 봐서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올 1월에 투자했으면 다 이익을 봤을 거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웬걸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지금 지수만 올랐지 나는 지금 내 주식 투자는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 1월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사라고 했던 종목 바로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서 그때는 사실 다 그거 사라고 추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센터장님을 제외하면 거의
반도체 배터리. 맨날 시장은 맨날 보수로 봐서 욕을 먹었지만 전자가 돈 조심해야 네, 된다고 제가 이러부터 했으니까 여러 번 하셨지만 유일하게 그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셨던 분 개인 투자자들 보면 대부분 반도체나 배터리에 몰빵 투자, 특히 배터리가 보다도 반도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자,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가 여기서 뭐 막 무너지고 그거 전자가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ROE가 낮다는 게 고민스럽고요. 네. 너무나 실적이 뻔하다는 거죠. 2분기 좋고 3분기 좋은 거 알겠는데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어떨지가 모르겠고 좀 그러한 우려도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다른 곳도 몇 곳 나갔는데 오래간만에 가서도 전자를 뭐 굳이 살 필요는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아침에도 뭐 삼성전자 한번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 11만 원, 12만 원 가는 그런 사이클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약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싸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거예요. 아까 이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판매량이 안 팔리다 보면 Q를 줄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Q가 이렇게 늘어날 줄 알고 막 사던 사람도 있었겠죠. 반도체를 네. 미리들 사놓고 막 해놨는데 좀 많이 사놨을 수도 있죠. 어떤 곳은. 네. 그렇죠. 뭐 그런 곳 있지 않을까요? 뭐 극단적 사례를 들면 그거 똑같진 않지만 제가 집에 아직까지 마스크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안 많습니다. 좋은 습관인데 네. 최근에 또 탈연을 너무 사놔가지고 제가 이런 사재기에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변화 가능성 지켜보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좋으니까 그때 좀 잘 너무 이것만 갖고 있어 이걸 좀 줄여서 이런 접근이 가능하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네. 그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없을 때는 LG 화학을 보겠는데 네.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굳이 뭐 그거 나오면 그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 힘을 이렇게 크게 못 받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요새 아이디어로 이제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주사 개념에서 자꾸 가능성을 찾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오늘은 그래도 오늘 각 기자님 뵌 김에 이게 이렇게 반드시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아무래도 좀 고민스럽다면 그 부분은 뭐가 좀 머리 아플 때는 그 좀 잘못된 걸 좀 조정해 가는 게 낫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자가 이번에 뭐 어떻게든 간에 8만 원을 깨져도 개인분들이 사가지고 지켜졌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 개인분들이 안 사줬으면 제가 봤을 때 7만 원 갔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개인들이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왔는데 근데 그 끝없는 사랑만 갖고서는 주가라는 게 욕망이 집합체인데 가긴 힘들다. 4차 산업혁명 다들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하는데 주식을 너무나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산을 걸어갈 때 저 산보리가 저기 보인다고 우리가 갑자기 날라서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앞을 보면서 길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헤쳐가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기 산봉우리가 산이 보인다. 가다가 너무 높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체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좀 급하게 맘먹지 마시고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장세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저도 모르고 기자님도 모르고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주도 이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속단을 하고 어차피 실적 장세로 갑니다. 나는 확신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여름에 그걸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가고 근데 지수가 그렇다 해서 막 무너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포트폴리오 재편하시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리밸런싱 해가는 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워낙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수출 지표를 계속 보게 되는데 최근에 이 수출 지표를 보면 진짜 신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진짜 수출이 정말 그쵸. 잘 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기저효과 뭐 지난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작년 대비로 하니까 2분기 실적이 야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런 어떤 수출의 전망,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이제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혹시 내년 뭐 혹은 3분기,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올해 궁금해요. 하반기는 작년에 대비하니까 내려가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올해 9월이 지나고 나면 네. 이제 또 변하겠죠.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좀 계속해서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4분기부터라고 그러니까 숫자는 좋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약간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어떤 상관성을 보면 우리 모멘텀을 보잖아요. 네. 좋아지는 속도를 보는 거죠. 만약에 수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작년에 주가가 올라갔으면 안 되죠. 수출도 안 되던데 뭐 작년에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안 좋았는데 왜 그때 주식이 올라갔냐? 아, 이때쯤이면 좋아질 거야. 왜? 먼저 움직이니까 주식. 이게 비교하는 연도가 낮으니까 네.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수출이 가장 좋았을 때 한 500억 달러의 월간으로 매달 그게 나와도 계속 내려옵니다. 9월까지는. 네. 9월까지는 모멘텀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 수출이 잘 나와도 주식 측면에서 본다면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장이죠. 근데 9월 이후부터 4분기서부터는 오히려 그게 좀 바뀌니까 또 우리가 한번 수출이 절대적으로 레벨이 괜찮게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똑같이 보기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작년에 유가 같은 게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이거 이상은 못 넘어가니까 내려간다. 그래서 일시적이라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유가가 계속 여기 버티고 있으면 이게 계속 가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돌아서는 거죠. 왜냐면 비교니까 비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증가율이라는 거를 이제 YOY 데이터 이렇게 하면 이제 별거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늘어나냐를 보는 건데 만약 계속해서 아주 균일한 속도로 똑같이 막대기로 늘어나면 플래시예요. 증가율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안 나오고 이제는 숫자는 높아도 이게 내려오는 숫자만 보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올해 연간을 봤을 때 이제 방송 어딜 가나 작년 연말서부터 뭐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올해 9월까지는 시장이 아주 강하게 치고 가는 장은 아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제 예상보다는 훨씬 강한 시장이고요. 자산 배분의 변화가 시장을 올라가게 하진 못했지만 버텨주게 했고 이제 그 힘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가를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뭐 수출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은 아니라 보니까 아까 제가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수출 쪽에서 해볼 만한 건 그래서 더 Q의 확장성이 있는 자동차를 굳이 강조드렸던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수출이라는 곳에 이제 워낙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 시장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또 플랫폼 기업이 인기 있는 게 아닌가. 야, 수출이 좀 줄어도 플랫폼 기업들은 내수 기업이고 기저효과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2분기처럼 막 30%가 뭐 수출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넘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야. 언제든 이게 끝날 수밖에 없으니 이럴 때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더 플랫폼 기업의 인기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카카오가 저렇게 강한데 이유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100가지, 1000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겠죠. 그것도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워낙 잘하고 있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또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카카오가 저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자회사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금융 지주들 세 개 합친 것보다 큰 거는 또 고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랫폼 기업의 가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한 건 카카오가 한 10배 되더라고요. PSR이. 뭐 이거저걸 다 해봐도 그렇게 싸진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의 무형자산 가치, 뭐, 여기서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러티브를 잡다 보면 굉장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 수가 있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제가 드린 말씀은 카카오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뭐 성장이 희소화돼서 그것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최근에 오히려 카카오 올라가면서 소외되었던 거든. 심지어 제가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계속 이거는 좀 줄이시죠 했다. 전자마저도 지금 볼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싸니까 상대적으로는 특히 현대탄 더 싸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떤 실수에 대한 대가도 적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좀 안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시기는 왔다. 제가 되게 흥미로운 게 제가 우리나라 시가총 22 종목을 갖고서 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처럼 올드한 국가가 아니라면 시총 탑 20, 딱 20등까지 해가지고 PBR을 구해가지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정말 성장주 국가가 됐더라고요. 네. 왜냐면 카카오도 넣었지만 삼성 바이오로지스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야, 우리나라 시총 구성이 이제는 PBR로 미국
처럼 재평가되는 성장주의 시장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카카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논리는 오히려 우리 시장이 그렇게 재편됐다 얘기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꿈을 갖는 건 좋지만 미국에 이럴 때마다 항상 제가 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의 나스닥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난 자사주 매입가 소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걸핏하면. 정말 최우선을 내가 혼자서 많이 생각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 네. 될 수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봐요. 그러면 야, 얘들은 정말 걸핏하면 주식을 태우니까. 주식을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는 내가 주주라면 제가 이제 뭐 긴말 안 해도 그리고 엄청난 M&A 네. 그냥 사서 그 가치를 계속 불려가지고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우리가 네이버가 일부 자회사를 빼가지고 미국에 상장시키고 우리 기업들이 뭐 갖고 있는 현금을 갖다 자사주 다 사가지고 소각하겠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PBR을 뚫어가지고 ROE가 지금 현재 12.2%거든요. ROE가 뭐 15, 16, 17 가겠죠. 그러니까. 그럼 PBR이 올라가겠죠. 네. 여기서 다시 백투더 베이직을 가는 거예요. PBR은 ROE의 함수입니다. ROE가 과거 고점에 왔다 해서 무조건 넘어간다 말할 게 아니라 ROE를 어떻게 올릴까를 딱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갑자기 고개가 가우뚱하게 되면서 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나 한 분이라도 정책 관계자가 보신다면 정말 우리 증시의 본격적인 개인 투자자, 주린을 위한 게 뭘까?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단호한 변화가 있어야 됐다 지금. 이게 없이는 그냥 제가 사실 뭐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우리나라도 레벨업 될 거야. PBR 탑 20 종목을 보면. 근데 좀만 들어가서 왜 그런가에 대한 거를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거죠. 일본 증시가 왜 저 모양일까요? 저렇게 경상전진국인데 네. 안 되는 거거든요. 저 나라도. 네. 일본을 제가 이렇게 일본 제품을 싫어하진 않지만 왜 저럴까? 저 좋은 기업을 갖고서도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맨날 개인 투자들 맡겨놓고서 있을 게 아니라 뭐 주리들 힘내라 이거 해봤자 뭐 합니까? 뭐 힘을 우리끼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주가치 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좀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가 PBR이 과거 2007년 고점인 1.6배를 넘어서 ROE가 올라가면서 PBR이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그 장세가 오지 않을까. 네. 말씀을 하셔서 마침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섹터별로 좀 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그리고 또 좀 피해야 될 섹터 이런 섹터들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증권가에선 하반기에 3,600, 700까지도 얘기하거든요. 센터장님 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연말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말 요즘 유튜브 같은 데나 이렇게 방송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자신도 없고 첫째. 그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아래가 견고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솔직히 고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한번 한 2,700 한 번 이 정도 와줄 줄 알았었거든요, 원래. 네. 지금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뭐가 우리가 잘못 봤는가 봤을 때 본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 실적이 더 좋았고요. 네. 그게 있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는 개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굳건하게 들어와서 시장을 받쳐줬다. 근데 하나 여기서 또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 에너지 전망치 저렇게 높을까? 마진이. 전망처럼 마진을 남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하나 치러 오려고 그래도 운임비가 너무 들고 있거든요. 네. 좀만 멀리 찾을 게 없어요. 좀만 알아보시면은 해외 주문만 해도 운임비가 엄청 올랐고 원재료 가격들이 저렇게 올랐는데 기업들이 이익을 전망보다 더 실적으로 더 이익을 낸다? 이건 상식에서 아니겠죠. 네. 그럼 오히려 저는 2분기 실적까지는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기대값들, 특히 케미칼이나 이런 산업들이 좀 과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려와 준다면 그렇다면 시장은 위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3,400을 보고 있지만 내년엔 제가 오늘 각기다님 저 불명으로 하반기 좀 나와가지고 저도 원래 항상 장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억울한 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네. 저희 나오셔서 장 좋다고 말씀하신 적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말하는 4천, 5천 말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를 촉매제나 어떤 그런 동기부여의 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좀 올라가더라도 한 3,400 정도가 올해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항상 정확하진 않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보다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또 순서는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걸 잘 골라내서 접근한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뭐 제가 말한 게 모호하다 생각 드신다면 아까 3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종목도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접근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실수는 피할 수 있다. 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판단이 잘못됐을 때 수습이 안 될 때 정말 끝없이 나락에 빠지는데 그건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또 인사이트 있는 전망을 들려주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과 이 경제한방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